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누적 득표율 78%로 압승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전남 순회 경선에서 대세를 굳힐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국민의힘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연찬회가 혼란 수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걸 시작으로 쇄신에 시동을 겁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조직 개편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내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충청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부산 방면 도로가 8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줄어들면서 9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후방 지역에 대한 교란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비행장 폭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 항공전력이 절반 정도 파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수영장은 막바지 피서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의원이 오늘 전남 순회 경선에서 나머지 호남 당심도 거머쥐고 승세를 굳힐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은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강훈식 의원 사퇴 이후 처음 치러진 2파전에서 76.81%의 몰표를 받은 겁니다. 2위 박용진 의원과의 격차는 53%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 같은 97그룹이지만 단일화나 연대 없이 사퇴한 강 의원 표를 박 의원이 흡수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5번 연속 1위를 기록한 이재명 의원의 누적 득표율은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 차기 대표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비전 아래 통합되고 국민 속에서 선택받을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계파 정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고향인 전북에서 반등을 노렸던 박용진 의원은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이 의원과 강성 지지층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심 또는 민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때로는 그것을 설득하고 때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자제시켜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당권주자들은 일요일 연이어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여기서도 이변 없이 전체 권리당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심장, 호남 당심이 이재명 의원을 택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어대명은 굳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호남 출신이지만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송갑석 의원은 순위권 밖을 기록하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2위 고민정 의원을 빼고 5위 안에 안착한 건 친명 의원 4명이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한층 격화하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연찬회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사이 윤리위원회부터 당 혁신안까지 곳곳에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장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돌파구 없이 갈등만 깊어지면서 당내에선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가버리는 이게 저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승자도 없고 다 공도동망 같이 망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가 혼란 수습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 당 운영에 관한 사안과 함께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공천개혁 등 민감한 주제를 꺼내들 경우 차기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또 한 번 당내 이견이 분출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역시 이 점에 대한 우려를 혁신위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논쟁적인 안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목에 다 내어놓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정리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논쟁적인 것은 조금 더 다듬어서 한 2단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는 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 전 대표의 언행을 겨냥해 사실상 공개 경고장을 날린 당 윤리위원회가 또 한 번 징계 카드를 꺼낼 경우 거센 반발과 함께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예고된 만큼 이번 주가 국민의힘 당내 갈등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며 쇄신에 시동을 겁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나가겠다는 기조를 잡았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은 발표와 동시에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공보단장과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해 언론 소통 능력과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이동하고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됩니다. 다만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관장하는 등 홍보수석과 대변인 사이 업무 분장이 조정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실 5수석 체제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임명이 유력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총무수석 등을 새로 만들어 비서실장의 업무량을 나누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직은 유기체니 그때그때 필요하면 개편해 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조입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골 쇄신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약자를 위한 행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가까스로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지난주 1%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번 주도 3%포인트 상승하며 28%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여당 지지층과 70대 이상에서의 반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부정평가 주요 이유로는 인사와 경험 자질 및 무능함, 소통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대로 저조한 지지율. 대통령실은 개편 이후 정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추석 전까지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 총력을 쏟을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인 표적 감사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의 선거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는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반기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지만 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권익위를 향한 감사원 감사에 심한 압박감까지 토로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노린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으로서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의 요인은요. 혹시나 이번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 또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부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며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 정치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라는 거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입에 올리는 거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지만 일부 피감 기관의 반발은 더욱 구체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지만 선관위는 선거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정식 공문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본 감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 고발과 특검, 감사헌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석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하반기 정부 기관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지만 여론전과 일부 기관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야당의 강경 대응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대화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도발을 이어갈 걸로 전망되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유인책과 함께 한미 억제력 강화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도 거론했습니다.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겠다며 과격한 대남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당분간 무력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현재 이른바 공세 국면이 맞고요.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세 국면이 끝나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매우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지속적인 그 공조를 국제사회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을 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북미 수교 협상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강경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핵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미 억제력 강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민심의 평가는 정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의 정치 상황을 짚으면서 낮은 지지율이 민심의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도 윤 대통령이 신북풍몰이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가 내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에 들어갑니다. 2018년 이후 진행되지 않았던 야외 기동 훈련도 이번에 부활합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연습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이번에도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연합 연습은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군사 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을 통합해 시행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을지 자유의 방패 UFS로 정해졌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본 연습은 실제 전시체제로 전환된 이후 상황을 가정해 이뤄집니다.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처음 닷새 동안은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수도권 방어를 숙달하고 그 뒤 나흘간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익힙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중단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8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는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 연습을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중 하나로 꼽으며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 담대한 구상을 비난하며 발표한 담화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발염치하니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다양한 수위와 방식의 군사 행동을 이어가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중증 질환인 폐암 진단을 받고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는데 연기가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훈련 면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해당 부대에선 이를 뒤늦게 알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보는 Y 정인용 기자입니다. A씨는 이번 달 초 폐암 초기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듣게 된 소식이라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암 전이 가능성 때문에 받아야 할 검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번 달 말로 예정돼 병원 검사 기간과 겹칠 수 있는 예비군 날짜부터 연기하려 했습니다. 굉장히 드문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그 폐기능 검사, 또 뇌 MRI 등등 다양한 검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동원 훈련이 이 예비군 훈련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일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지역 예비군 부대에 의사의 암 진단서를 낸 뒤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예비군 부대는 진단서에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했던 겁니다. 폐암 진단서로는 연기가 안 된다. 날짜 변경도 안 된다. 아니면 훈련을 받는 날짜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사 받는 날짜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또 의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폐암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치료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느냐고 거듭 묻자 2번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번까지는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 그냥 참석을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또 정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훈련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A씨의 경우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 질병은 부대 심의를 거쳐 훈련을 이수한 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칙을 보면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 대상인 만큼 예비군 훈련 자체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부대에선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단서가 맞는데 보류 대상이냐 아니면 뭐 연기 대상이냐 저도 알아봤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고 본인이 연기 처리를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그 연기처리 기준상에는 명확한 그 날짜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며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인원만 전국적으로 275만여 명. 신성한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담아 새로 만든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청사 마련이나 인력 증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상징 문양, 이른바 CI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탈바꿈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상징해 공수처의 독립적인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태극 문양에서 양손이 허공을 떠받치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치우침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공수처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우리 각오를, 저는 사실 공수처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I보다 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독립청사가 없어 정부 과천청사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보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전 고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경솔하긴 했어도 독립청사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보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타당성 조사 같은 연구 용역 등에 대해서만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인력 난도 문제입니다. 줄사표가 이어지는 수사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와 예산, 홍보, 수사 지원 업무를 맡는 행정 인력도 크게 모자랍니다. 공수처법상 정해진 행정직 인원은 최대 20명. 공수처 관계자는 정해진 인원만으로 모든 업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18명을 추가 파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CI와 함께 다시 태어나겠다는 공수처장의 공언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그동안의 수사력 논란과 내부 갈등을 잠재울 반성과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차량 화재와 음주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입니다. 복도 끝 화염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건물 밖에도 자욱한 연기가 가득하고 옷소매로 입을 가린 사람들이 긴급 대피합니다. 어제 저녁 경기 수원에 있는 12층짜리 종합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옥상과 4층 스터디 카페에서 18명이 구조됐고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기를 마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매장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김포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불이 난 겁니다. 70대 남성과 40대 여성, 1살 아이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서산의 주차장에선 개인 소유 25인승 버스에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주택가에서도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 화명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선 20대 남성이 몰던 차가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충청권에 시간당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제천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2명이 다쳤고 8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탱크로리 앞부분이 고속도로에 밀려든 토사와 나무에 파묻혔습니다. 또 다른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도로 경계석을 넘어 멈춰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터널 인근에서 비가 쏟아지던 이른 새벽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와 탱크로리 등 차 2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또 밀려든 토사에 도로가 막히면서 차들은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인 결과 8시간 만에 한 개 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응급복구 작업은 1차로 소통을 완료했고요. 추가적인 비탈면 토사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방호시설을 설치 후 2차로까지 전면 소통시킬 예정입니다.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에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다른 식당 내부는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충주시 엄정면에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충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옥천에서는 주택 앞 도로 침수로 한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충주와 영동 등에서 주택과 식당 5곳이 침수돼 소방관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동서청 분기점 인근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 쓰레기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해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8일 동안 서울에서 나온 것만 10,000톤을 넘어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쓰레기 보관소입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40mm의 폭우가 쏟아진 뒤 보관소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수해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먹은 매트리스와 또 흙이 묻은 장판이 가득합니다. 평소 이곳 보관소에 모이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50톤 정도. 그런데 물폭탄이 휩쓸고 간 자리에선 하루에만 6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저녁 10시에 자고 있는데 비상근무 나와서 떨어졌는데 말도 못해요 그거는요. 보통 50배였으면 한 500배 정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광복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수해 폐기물이 모여들었습니다. 수해 폐기물은 더 들어올 예정인데다가 재활용해야 하는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와 분류 작업만 해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서울, 경기도 11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을 3,326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폐기물들이 함께 반입됨으로써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이런 대형 폐기물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난 16일까지 나온 수해 폐기물은 서울만 해도 1만 톤을 넘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투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금리 인상에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30 세대 이른바 영끌 매수 열풍이 싣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2030의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3,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020년과 2021년에는 한 달에 많게는 10건 가까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뤄진 거래는 2건뿐이고 최근 거래에선 직전 거래보다 1억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매수를 주도하던 2030 세대 발길이 거의 끊긴 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문의하시는 분도 많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오시는 분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전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세 감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6월 24.7%로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한창 집값이 오르던 지난해 7월엔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인 44.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6월 2030이 차지하는 매매 비중은 27.1%로 올해 3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 층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아진 데다 주택시장 위축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2030 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늘고 주택가격은 하락이 예상되면서 특히 집값 상승기 때 2030이 적극적인 거래에 나섰던 지역에서는 5명 가운데 1명이 매수 1년 이내에 집을 되팔았습니다.
서울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가 19.6%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17.2%였습니다. 대출을 끼고 이제 매입을 한 경우에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시세 차익을 거두더라도 그 이자를 내고 나면 별 의미가 없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얼른 이제 손절매를 한다고 봐야죠.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자 상한 부담과 집값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2030 세대가 매매 시장보다는 청약이나 임대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 주춤하면서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미 연준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걸 자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6월의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든 만큼 미 연준이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대신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25%로 미국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2.5%로 미국과 같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0.5%포인트 올리면 다음 달 금통위는 열리지 않아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 우려가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0.2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현재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7월 저희들이 했던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나친 한미 간 금리 격차로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가 정말 3.75에서 4% 간다면 한국은행도 등 떠밀려서라도 지금 빅스텝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경제 관련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5일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어젯밤 9시까지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17,000여 명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토요일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감소한 건 지난 6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이슈도 띄우면서 노동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방적 개혁이라며 반발해 올 하반기 투쟁은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쟁점을 김연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과 함께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그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좀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정부는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되 업종별, 규모별 필요성을 따질 거라고 밝혔는데 방점은 규모에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없으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어려운 중소, 영세 기업에 초과 근로를 허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는 건 물론 근로시간 계산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거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이게 명시가 없잖아요. 노동시간에 대한. 이게 변형으로 그렇게 해서 결합돼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마치 말 그대로 이렇게 되게 파괴적으로 현장에 올 수 있는 거죠. 노동조건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개혁 화두로 띄웠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나 연차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주는 직무급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어떤 직무에 어떤 급여가 적정한지 촘촘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현재 비정규직과 하청이 담당하는 일이 그대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일로 묶여버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임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제도로서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특히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체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줄줄이 예고된 하반기 노동투쟁 강도도 더 거세질 전망인데 역대 정부가 줄줄이 실패했던 노동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강한 의지를 넘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실용적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무섭게 치솟은 물가와 달리 유독 쌀값만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쌀 재고마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나락이 맺히기 시작한 남도의 한 들녘. 올해 첫 결실을 맺는 햅쌀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의 표정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자식처럼 키운 벼를 헐값에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많죠. 농민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좀이라도 이렇게 수매 가격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올해 수매 가격도 좀 형편없을 것 같고 좀 상당히 불안하죠. 실제로 지난해 이맘때쯤 5만 9천 원 선이던 산지쌀 값은 1년 새 4만 6천 원 선까지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중에선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5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을 부추긴 건 정부의 통계 체계가 허술했던 탓이 가장 큽니다. 그동안 정부는 3번에 걸쳐 37만 톤 규모의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농협 창고엔 42만 8천 톤의 쌀이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햅쌀을 수확해도 저장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햅쌀도 제값받기가 어려워지자 농가와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장 격리는 물론 국내산 비축 물량을 확대하거나 국내 쌀의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북 지원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쌀 생산량 예측 시스템이 불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북 지원도 검토해달라. 국내산 비축 정부 소매 물량을 적어도 35만 톤 이상 확대해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선 일정량의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평년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와 식문화의 변화 때문에 국내 쌀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면서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세계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흑해 곡물 수출에 합의한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은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의 수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에 각국 정부와 민간 영역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이행을 위한 공동 조정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곡물 운송 선박 검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한 흑해 곡물 수출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65만 톤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됐다며 이 같은 합의 이행이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this extraordinary spirit of commitment that we have seen in the JCC will fructify. 하지만 흑해 곡물 수출 합의의 또 다른 부분인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운송과 보험, 금융과 관련해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are working hard in order, in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e EU, in order to be able to make those obstacles being removed.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더 많은 식량과 비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안정과 물가 하락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흑해 곡물 수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난 9일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비행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가 보유한 항공전력의 절반이 파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방의 한 관리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후방 지역에 대한 타격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배후라는 점을 암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폭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가 보유한 전투용 항공기들이 절반 이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의 늪에 빠진 가운데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80%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진 건 물론이고 노동자들 역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웃는 사람이 없는 사연, 임병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이병우 씨.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늘긴 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데다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올라 빠져나가는 돈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현지 인력을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물가 상승률도 많이 높아지고 임금 상승, 4대 보험료 상승 등 모든 게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메뉴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렸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손님분들도 많이 주시고 매출도 아무래도 주는 경향이 있죠. 튀르키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79%. 튀르키예 정부는 고물가 대응책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지난해 월 2,800여리라에서 올해 초 4,200여리라로 무려 5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엔 여기에 30%를 더 인상해 현재 최저임금은 5,500리라, 우리 돈 4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튀르키예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2번 오른 임금으로 이들의 숨통이 트였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제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메헤탑 씨는 최근 가구 생산업체에서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오른 덕분에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늘었지만 한숨은 끊이지 않습니다. 식료품은 물론이고 월세와 전기세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미 임금 인상 폭보다 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evlerine yiyecek alırken ya da benzin alırken daha rahat edeceklerdir ama yine de yeterli bir zam değildi. O yüzden sıkıntılar devam ediyor. 다른 노동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금 임금으로는 물가를 버텨내기 어려운 만큼 bi정상적으로 치솟은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naubida. Asgari ücrete gelen zammın yarısından fazlası kadar da aslında gıda ve diğer ürünlere zam geldiği için aslında asgari ücreti aldığınız anda eriyor. Önce her şeyi sabitlemek gerekir ki asgari ücrete zam yapıldığında da insanlar için bu zamın bir yararı olsun. 통상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는 여느 나라와 달리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 금리 대신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3분기 물가 상승률이 90%를 넘길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일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앞서 발생한 미니버스 추락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에서 오던 대형 버스가 전복돼 수십 미터를 미끄러지면서 정차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과 의료진 4명, 현지 언론인 2명이 숨졌으며 전복된 버스 승객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혹독한 가뭄을 겪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호수바닥에 수몰됐던 거대한 선사 유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돌 30여 개가 모여있는 또 하나의 스톤헨지인데 관광지로 개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 있는 발데카나스 호수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들면서 호수 바닥에 둥근 모양의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심부에 세워진 거성만 대략 30여 개. 100년 전쯤 처음 발견된 뒤 지난 1963년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댐이 건설되면서 완전 수몰됐습니다. 최고 7,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연구가 제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Una sorpresa porque es una oportunidad única de volver a valorar un sitio que no se había valorado en su justa medida, primero hacía 100 años. 스페인의 스톤헨지로 불리는 거대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광업계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호수의 물이 3분의 2 정도가 빠져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Emerge el dolmen y empieza el turismo al dolmen. Ese turismo es aparte, porque es continuamente, el dolmen es continuo. 오랜 가뭄 때문에 인근 농민들은 양들의 먹일 물을 길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적지 개발은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Entonces la charca se queda con poca agua y ahora no hay agua para el ganado y hay que traerla. Y ya está. Si les quieres tener aquí para que aprovechen el pasto y el rastrojo, hay que traer las aguas y si no. 결국 선돌 유적지를 아예 높은 지대로 이전하거나 박물관에 옮겨놓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하려면 낮은 수위가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비 한 방울이 더 간절한 상황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아시아의 관광 대국인 싱가포르는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자동차를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활기가 넘쳐야 할 운송업계가 오히려 울상짓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정희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 테마파크가 다시 북적입니다. 단체 여행객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활짝 열고 일상 복귀를 선언한 아시아의 관광대국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만 150만 명에 이릅니다. And we didn't have any restrictions with COVID or anything else. It's easy to travel here.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도 너무 북적이고 이제 식당 예약하기도 힘든 점이 이제 예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관광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덩달아 무섭게 오른 게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에 꼭 필요한 차량 취득 권리증 비용입니다.
싱가포르에선 자동차를 사려면 10년 동안 유효한 차량 구매 자격인 이 권리증을 먼저 따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해마다 차량 증가율 0%, 즉 자동차 대수 통제를 위해 이 권리증을 도입하고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 방문객 증가로 택시 등 운송업계 수요가 커지면서 권리증을 따려는 이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올해 차량 취득 권리증 비용은 우리 돈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26%나 오른 가격입니다. The COE is about 46,000 compared to this year, 2022 August. For the same category, it has increased twice amount, so it's about 80,000. Moving on, for category B, based on last year, 2021 August, the price is about 50,000 compared to this year August. For the same category, 2022, for the price of COE category B is about $107,000. 예를 들어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한국 차종 A를 사려면 자동차 가격 55,000 싱가포르 달러에 차량 취득 권리증 8만 싱가포르 달러를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COE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차량 구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싱가포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600만 명. 이들의 이동을 담당해야 할 택시 등 운송업계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폭등한 차량 구입 비용 사이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경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선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취소 또는 축소됐던 행사가 3년 만에 전면 재개된 건데요. 여기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신예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거리를 가득 채운 관광객들은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속에 여유를 만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예술 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야외 행사가 재개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열린 겁니다. 한 달가량 58개국 3,000개 넘는 단체가 약 5,000회의 공연을 펼치는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It's huge. Yeah, There is so much. Coming from Vancouver, ours is much smaller than this. Everywhere here. 올해로 75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열린 이번 축제에는 한국 공연단체도 7개가 넘게 참가해 한국 문화의 저변을 넓혔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장 객석은 가득 찼고 밤늦은 시간 열린 음악 제작소 위뮤의 국악 공연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음악의 의미 전달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표정과 몸짓 그리고 선율로 저희가 소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서 너무나 더 행복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실감한 한인 동포들도 벅차오르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좋은 공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많이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특히 한국문화원이 에든버러 페스티벌 기간 한류 팬들을 위해 연 행사 K-팝 워킹 투어엔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워킹 투어를 지난 일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정원 30명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약 108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 영상물과 K-팝뿐만 아니라 현대 무용과 국악까지 영역을 꾸준히 넓혀온 한국 문화. 지구촌 최대 공연예술 무대가 된 에든버러에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YTN 월드 신예진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연패 탈출이 절실한 상위팀의 맞대결에서 1위 SSG가 안타 19개로 3위 키움을 눌렀습니다. 키움은 주력 투수들을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량 실점에 4연패에 빠졌습니다. 김상인 기자입니다. SSG는 1회부터 6회까지 매이닝 점수를 뽑으면서 연패 탈출에 다가갔습니다. 특히 솔로포 3방이 영양가 만점이었습니다. 2회 라가레스가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더니 3회에는 연속 타자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추신수의 큼지막한 타구가 오른쪽 담장을 넘었고 이어 나온 최지훈도 같은 방향으로 백투백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장단 19안타로 14점을 올린 가운데 최지훈은 홈런 1개 포함 6타수 3안타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치려고 친 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 유리한 카운트다 보니까 좀 그쪽 몸에서 가까운 코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또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예. 키움도 5회와 7회 석점씩을 뽑아 8대6 2점 차까지 따라갔지만 9회 6점을 내줘 막판 뒤집기에 실패했습니다. 정찬원과 한현희, 애플러까지 선발 투수 3명을 투입하고도 SSG 타선을 막지 못한 키움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2위 LG는 잠실 라이벌 두산을 꺾고 4연승을 달렸고 5위 기아는 4위 KT를 이겼습니다. 하나는 롯데를 누르고 6연패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NC와 삼성의 대구 경기는 운동장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다시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주말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다채로운 조명과 함께 빛나는 광화문 광장의 또 다른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구름이 내리면 다양한 빛깔의 조명이 살아납니다. 광장의 선두에 서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명랑 분수를 내려보며 왜군을 격파한 명랑해전을 떠올립니다. 이번엔 77개의 물줄기가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7주년이라서 77개입니다. 오른쪽 해치마당 벽면 53m 길이의 고해상도 미디어 월에는 조선시대 풍경이 펼쳐집니다. 광장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 한글 창제 원리인 천지인 형상으로 솟아오르는 한글 분수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광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훈민정음 28자를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해진 뒤 밤에만 보이는 글자도 있습니다. 밤 8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외벽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선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밤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탈바꿈하는 광화문 광장. 지난 6일 개장 후 폭염과 큰 비에도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충북 괴산에선 지난 2008년부터 논에 유색 벼를 심어놓은 그림을 그려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 홍보에 그쳤지만 이젠 경관 농업의 하나로 경제적 이득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농 가운데 선명한 그림이 보입니다. 농부 2명이 그려져 있는데 다음 달에 열리는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 캐릭터입니다. 백도와 황도, 적도 등 5가지 유색벼를 심어 색깔을 표현했는데 익어가는 일반 벼 이삭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람에 벼 이삭이 흔들리면 마치 응원하는 듯 그림이 나풀거립니다. 유기농 엑스포를 알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 논그림으로 인해서 유기농 엑스포가 송악리에 열릴 수 있게끔 그 면에 주안을 두고 논그림을 하였습니다. 충북 괴산군이 논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08년으로 벌써 15년째 그림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논그림 형성 방법을 특허 출원한 뒤 다른 시군에도 논그림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연간 4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도 열어 유통업체의 홍보 이미지를 논그림으로 그려주는 대가로 괴산의 농산물 도시락 상품을 편의점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보고 특히나 그 홍보도 홍보지만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소득층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관행농업에서 경관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괴산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한 논그림.
올해는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앞두고 논그림이 단순한 지역 홍보를 넘어 경관농업으로 한 단계 발전해 지역의 소득 창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스쇼가 개막했습니다. 올림픽 유산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전직 국가대표 피겨 선수들은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로 부인의 아들 융이 병든 어머니에게 선물할 용의 꽃을 꺾다가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집니다. 용궁에 도착한 융은 용왕의 딸 해나와 사랑에 빠지고 왕권을 노리던 호위대장 탄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삼국 유사에 기록된 수로 부인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 지쇼입니다. 뮤지컬과 아이스쇼의 만남. 여기에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통한 미디어 아트가 볼거리를 더합니다. 영상이 주는 힘을 이제 느끼시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배우들이 그 윗공간까지 날아다니는 장면이 같이 합쳐지면 가로 60m, 세로 30m 크기의 얼음 무대와 그 위에 펼쳐진 높이 16.5m의 대형 스크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활용이 미미했던 강릉 하키센터가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출연진도 절반 가까이는 국가대표나 상비군으로 활약했던 피겨 선수들. 화려한 피겨 동작들이 빙판 위를 수놓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은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커졌을 만큼 지금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기온은 섭씨 영상 16도. 관람객들은 더위를 잊은 채 빙판 위에 펼쳐진 바닷속 이야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스케이팅 기술도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배우분들의 합이랑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름철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색다른 볼거리도 있는 관광지로 동굴이 인기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백룡동굴은 탐방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동굴 환경을 탐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해 피서객이 많이 찾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배밀이 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석회질 성분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거를 종묘석, 그리고 종묘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뭐 애들한테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아였습니다. MZ세대에게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문신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원하는 모양대로 쉽게 그리고 지우면서도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문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오른팔을 기계에 넣자 왼팔의 시간이 줄어들고 커피 2잔을 받습니다. 팔이나 몸에 다양한 패턴을 새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신은 더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문신은 대부분 얇은 방막 위에 전도성 물질을 인쇄하는 방식이라 문양이 일률적이고 신축성이나 통기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원하는 모양으로 즉석에서 전자문신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과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전자 잉크를 이용해 피부에 바를 수 있으면서도 전도성이 우수한 전자문신을 만든 겁니다. 개발한 전자문신 잉크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그림을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10초면 빠르게 말라 신체 부위에 따라 최적화된 생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누로 깨끗이 지워져 언제든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문신으로 맥박은 물론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자잉크가 빛에 반응하면 열을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물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액체 금속 기반의 전자문신을 이용해서 피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 정보들, 그래서 심장 박동이나 땀에 포함된 화학 물질 같은 거를 분석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신 관련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MIT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체액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것에 착안해 색이 변하는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으며 미국의 한 타투이스트는 기억하고 싶은 음성을 문신으로 각인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패션을 넘어 다양한 생체 정보를 읽고 알려주는 스마트 전자문신이 웨어러블 기기를 넘어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를 방류하라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아직 방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수족관에 남은 고래는 21마리입니다. 그중에 4마리가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에 있습니다. 고래생태 체험관에는 일본에서 온 큰 돌고래 3마리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큰 돌고래 1마리가 있습니다. 수년간 수족관 돌고래 폐사가 잇따르면서 환경단체들은 고래 방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다 쉼터를 조성해서 바다 쉼터로 보내라.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걸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내보내서 바다 쉼터로 보내라라는 게 저희의 주장의 핵심인 거죠. 돌고래들이 바다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다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바다 쉼터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에서는 바다 쉼터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이 어떻게 확보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거를 환경이 조성 안 된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또 일본은 고래 포획이 가능한데 큰 돌고래의 주 서식지가 일본인 만큼
안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남구의 돌고래 방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지역의 상권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창업 지원 정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에서는 원도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창업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상권과 원도심을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도심 칠성로 상점이 모여있는 아케이드 거리가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상인들은 영업장이 아닌 거리로 나와 상품 진열과 체험 코너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느새 아케이드를 가득 채운 다양한 마켓과 체험장, 음악 공연과 원도심 사진전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재미를 더했습니다. 칠성로 아케이드는 금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장이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즐겁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런 어떤 이제 마켓이 되어가고 있어요. 원도심 소풍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번 행사를 주도한 건 바로 칠성로 상인들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칠성로 아케이드에 문을 연 상인들이 원도심을 더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겁니다. 원도심 소풍에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다양한 아이템과 이번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한 사회 취약계층의 활발한 활동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루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봄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배웠어요. 그 비누공예 같은 거 배울 때 이런 그 모기 퇴치제나 뭐 천연 버물리 뭐 화장품 비누 뭐 이런 것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프리마켓 때 아이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이제 체험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상인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저기 쪽이나 간물이나 체험도 여기서 직접 조그만 소 가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발벗고 나선 우리 동네 알리기 프로젝트가 원도심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여름철 휴가 시즌은 물론 입추도 지났지만 클래식 음악계 여름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여느 해보다 풍성하고 수준 높은 연주 프로그램들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예술의 전당 여름음악축제는 콘서트홀, 리사이트홀 등 4개 음악당에서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기타 듀오 보티, 뷔에르 앙상블, 포첼로스 등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16개 개인과 팀이 선정됐는데 1회였던 지난해보다 3배 규모입니다. 관람료도 대부분 2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축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오케스트라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스펜 음악제 지휘상을 수상한 김유원이 이끕니다.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우리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이고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우리 음악가들의 저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임윤창과 지휘자 김선욱 등 클래식계 스타들의 축제가 한창입니다. 매년 특정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올해는 멘델스존과 코른 골트의 음악을 집중 조명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 히겟 뭉크 페스티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식과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세계적 명성의 세종 솔로이스트를 중심으로 젊은 거장으로 불리는 비올라 연주자 이화윤, 피아니스트 임주희 등이 함께합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그 더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동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공감하신 것 같고 거기에 발맞춰서 여름의 음악 축제도 점점 더 확산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축제에 애호가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여름 공연하면 락 페스티벌이나 디제잉 파티 등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클래식 음악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각본집을 비롯해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집 인기가 높습니다.
이미 본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글로 재확인하려는 욕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잔뜩 화가 난 듯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찰 혜준.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알 듯 말 듯 떨리는 목소리의 열쇠는 각본집에 담겨 있습니다. 배우의 표정과 음성에 녹아든 미묘한 감정을 정답을 찾듯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각본집을 읽는 묘미입니다. 인물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감정도 그렇고 되게 자세하게 써져 있어서 영화로도 따라가기 좋았지만 각본집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고요. 영화나 드라마 각본과 대본집의 인기는 최근 출판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11쇄 넘게 찍어낸 헤어질 결심 각본집을 비롯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본집은 예스24 예약 판매 시작 첫날 5,000부가 팔렸고, 지난달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 대본집 역시 예술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드라마의 대본과 영화 각본 출간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읽는 영상을 굳이 다시 찾는 이유는 역시 말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던 마침내, 붕괴와 같은 단어는 온라인에서 밈으로 확산하며 우리말의 묘미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이 밖에 영화에서 놓친 대사나 삭제된 씬을 글로 확인할 수 있고, 한층 몰입도가 높아진 팬들의 소장 욕구도 인기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영화를 관심 있게 본 독자들 중에서는 그 대본집을 따로 이렇게 소장을 해서 갖고 플레이라는 어떤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내가 옆에도 펼쳐서 그냥 보고 싶은 부분 보고, 하나의 영상 텍스트를 깊이 있게 해석하려는 욕구가 출판계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폭우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58살 조모 씨가 실종 지점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문 감식으로 조 씨가 지난 14일 부여군 은산면에서 급류에 휩쓸린 1톤 화물차에 탔던 실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50대 남성은 실종 이틀 만인 지난 16일 추정 시신이 발견됐고, 현재 지문 감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남 창원 진해중앙시정 근처 삼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상가 1층으로 돌진한 뒤 멈췄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전신주의 변압기가 파손돼 일대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설악산 미륵 장군봉 인근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5살 A씨가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인제소방서 구조대와 환동의 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4시간여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이후 소방 헬기에 옮겨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 반쯤에는 강원도 춘천 사막산 정상에서 50대 남성이 발목을 다쳐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네. 일요일인 오늘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 일부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2도, 청주 33도, 대구도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오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은 낮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종일 맑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쉬어간 곳이 많습니다. 서울이 24.8도, 부산 24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춘천이 32도, 대전도 32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절기 처서인 화요일을 기점으로 낮 더위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